한 평만의 세상 읽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 만들기 온라인 대담. 오늘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립외교원의 전봉군 교수님을 모시고 저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도 하고 또 같이 대담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봉군 교수님을 특히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학문적으로나 또 정책 실무적인 경험으로나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또 지난 30년 동안의 실무 경험과 또 연구 경험을 최근에 하나의 종합적인 책자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전봉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봉군 교수께서 한국에서 최초로 이 비핵화의 정치라는 역절을 출간을 하셨는데 아마 이 책을 보면은 왜 강대국이나 또는 약소국이나 핵무장을 하려는가 또는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사례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30여 년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봉군 교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전봉군 교수님은 우리 한반도 포럼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실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크게 부각된 것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들어서인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민간 위성인 스파트, SPOT 위성이 영변에 있는 핵 시설에 대한 이 사진을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불거지게 됐는데, 사실 미국의 정보 당국이라든가 또는 관련 기후의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실험용 원자로를 건설해서 가동을 하고, 또 북한은 천연 우라늄 강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라늄을 캐서 변환을 해놓은 그런 시설도 건설을 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핵 문제가 대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전봉군 교수님께 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은 물론이러니와 북한 같은 약소국도 핵 무장 또는 핵을 보유하려는가, 몇 가지 이론적으로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안보적 동기도 있고 또 국내 정치적 동기도 있고 국제 정치적 규범적 동기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이론적 모델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봉군 박사님이 보시기에 북한은 왜 핵 무장을 하려는가, 전반적으로 이 국제사회의 각 나라들이 핵을 가지려는 동기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핵무기는 1945년 미국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을 했었죠, 일본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나라, 소련, 영국, 프랑스, 마지막으로 핵국가, 핵보유국 중에서는 이제 중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서너 개 국가가 더욱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많은 연구를 한 끝에 국가들은 대개 안보적 이유로 그리고 국내 정치적 이유로 그리고 자기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핵무장을 한다라는 이유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두 가지가 또 추가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외에는 하고 싶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학기술적, 산업적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심리적 이유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성향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대개 보니 한 5개 정도의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핵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적 이유라고 봅니다. 미국이 핵무장을 하니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소련의 핵무장을 했고 소련의 핵무장을 하니 그와 적대 관계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을 했고 그리고 소련이 핵무장을 하니 이와 적대 관계에 있는 중국이 했고 중국이 핵무장을 하니 이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인도가 했고 인도가 하니 이와 적대 관계에 있는 프랑스가 아니 파키스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이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 관계에서 한 국가가 핵무장을 갖게 되면은 다른 국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장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북한이 핵무장할 가능성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바로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또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관계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저는 무장뿐만 아니고 비핵화를 감안한다면은 안보적 동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북한의 이 핵무장 동기 중에서 안보적 동기가 가장 강하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무장 동기나 배경 중에 정치 지도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가 결국에는 핵 포기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정책 지도자의 성향이 어떠할 것이냐 그리고 그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이 두 가지 요인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론적으로 또 그러한 그 이론의 바탕을 두어서 북한이 왜 핵무장을 하려는가 또 핵무장에 이러는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리비아 같은 그 경우를 보면은 앞서 설명하신 그 논리 중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 자기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에서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장을 시도를 했는데 사실 그 카다피 같은 경우는 1969년 그 쿠데타로 집권을 하고 나서 자기가 중동 북아프리카의 맹주가 되겠다. 그 맹주가 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이 되겠다 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북한에서 지금은 김정은 그 통치 시대입니다만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나 또는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사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 시대이기 때문에 김일성 때도 그러한 생각을 혹시 갖지는 않았는지 하는 그 회고적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김일성이 1990년대에 일본의 언론과 대담을 하면서 북한은 자기는 핵무장을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만은 사후적으로 핵무장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핵을 가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북핵 30년을 회고해 보면은 북한에서도 그러한
요인이 혹시 적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유일지배 체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독재자는 그런 그 자기 위상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에서도 핵을 개발하려는 동기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묻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핵무장 동기 중에는 항상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보와 이제 정치 지도자의 성향과 결정을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이제 북한에 설명할 때 좀 더 유의하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핵무기 없는 강대국,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영국, 프랑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핵무기가 없으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강대국 지위를 해보아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안보적인 이유보다는 어쩌면은 이제 그런 프레스티지 문제가 더욱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인도도 핵무장 없는 인도는 전 세계 인구 세계 2위의 강대국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이제 북한의 경우도 자기들이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프레스티지를 갖기 위해서 또는 국내 정치적 이유로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어떤 국가가 프레스티지를 배경으로 핵무장을 했다면 저는 그것은 비핵화시키기가 오히려 좀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안보위기, 절대절명의 정권위기가 있는데 핵무장을 했다. 이 나라를 비핵화시키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리비아와 같이 사실 그렇게 심각한 안보적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프레스티지를 가지고 핵무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강한 제재 압박을 가하고 오히려 리비아의 지위가 더욱더 떨어지게 되니까 이 나라는 핵을 쉽게 상대적으로 포기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안보적 이유가 조금 더 앞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주 강한 제재 압박, 국제적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설명에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기본 원인이 북한이 생각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 정책,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안보적 동기가 북한의 핵무장, 핵무기 개발에는 중요한 하나의 동기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또 중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북한의 핵 무장 동기를 그 국제적 사례로부터 또 유출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30년 됐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8차례의 총리급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했고, 그와 동시에 남북한이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 한국에서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에 핵이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협의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1992년 2월 19일 날 발효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근 30년이 되도록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은 북한이 뭐 최근에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에서 보고서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최소 30기 또는 최대 60기의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30년 동안 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적으로 비약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죠. 1차 핵 위기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로서 일단 그 해결의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왜 이렇게 북핵 문제가 당시에 불거졌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핵 외교를 돌이켜 보면 지금 거의 30년 되었습니다. 30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1차 북핵 위기 또는 뭐 중요한 북핵 합의로서 1993년의 북한 NPT 탈퇴, 그리고 말씀하신 93년 10월달의 제네바 합의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6자 합의라든지 이걸 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80년대 말부터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조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국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30년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서 최초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북한과 미국이 사양한 이제 일괄 패키지 딜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보면은 역시 이 냉전기의 북미 간의 이 냉전기의 미소 대치 체제에서 한국과 북한은 각각 각 진영 속에 있으면서 그럭저럭 관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패권 질서가 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은 그야말로 더욱더 중경구로 발전하는 계기. 북한은 탈냉전기에 적응하는 데 실패해서 더욱더 국력이 쇠퇴하는 상황. 이렇게 됨으로써 남북 간의 국력 격차가 급격하게 더욱더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마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기존에 해왔던 다양한 형태의 핵개발, 잠재적 핵개발 프로그램을 좀 더 핵무장 쪽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90년대 말부터 91년도 초 이런 동안에 남북 간에 많은 대화가 있으면서 당시에 한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의 솔루션은 4강 교차 승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 유엔에 들어가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하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하고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해서 그야말로 적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80년대 말부터 노태우 정부가 이제 추진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탈냉전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그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은 급격하게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발전했고 북한은 더욱더 국력이 쇠약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고립되고 미북 관계 개선, 일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상황이 됐던 거죠. 아마 그러한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고 또는 자신이 스스로 국가 붕괴, 체제 붕괴의 위의 상황에도 몰려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좀 더 자기 자신의 체제 보전, 정권 보전을 위해서 더욱더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행동의 바로 우리가 바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93년 3월 달에 NPT 탈퇴가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북한 외교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네. 1993년 3월 달이죠. 당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북한이 갑작스럽게 핵 비확산 조약 NPT 체제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한국 사회는 물론 우리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2년도 2월 19일 날 발효되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은 남북한이 일조에 보면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3조에 보면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런데 사실 1980년대 후반에 분명히 북한은 그 재처리 시설, 방사학 실험실을 건설하고 가동을 했고 또 이 농축 시설을 보유하기 전에 우라늄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 케이크,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어서 변환시키는 그런 공장도 건설해서 가동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왜 그때 그 내용을 담았을까 하는 그런 좀 다소 유감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물론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담았었는데 북한은 겉으로는 거기에 합의를 해놓고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동을 했다. 그리고 그 가동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뭐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점에서 보면은 좀 그때 그 합의가 과연 신중했었느냐는 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회고를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그 당시 합의가 굉장히 좋은 합의죠. 남북한이 서로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농축 제철 시설을 갖지 않고 그리고 상호 사찰을 받아서 완전히 투명성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미 제철 시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이런 걸 보면 북한의 협상 방식에는 항상 그 기만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항상 기만적 요소.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지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붕괴될 때에 대비한 심지어 붕괴되어도 아무 괜찮은 항상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한 그 협상을 했는데 그러한 협상 자체가 북한이 기만적으로 했으니까 모든 게 잘못됐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합의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합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진정시키는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북한은 스스로가 굉장히 강공을 취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90년대부터 92, 3년까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 북한이 2달 내지 2년 안에는 붕괴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아마 북한 내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진짜 북한 전문가들 빼놓고 대부분의 북한은 그냥 관찰자들은 이제 그런 말을 했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 아주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북한은 엄청난 위기였고 또 사실 95년도에 뭐 100만 내지 200만이 굶어 죽는다는 것도 거의 사실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북한은 엄청난 자기의 내부 위기 때문에 그 플랜 B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그 좋은 한편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잘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굉장히 기만적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네, 그 북한의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이와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한 협상에서 기만 전술을 사용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북한이 그 NPT 체제에 가입하는 것도 북한 스스로 나중에 북한 문헌에 보면은 그 미국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NPT 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일종의 기만 전술로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기만적인 것은 저는 상호적이었다고 봅니다. 미국도 1994년 10월 달에 북미 기본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북한이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왜 우리가 경수를 쥐어주느냐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반발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협상 대표가 미국 의회에 가서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곧 붕괴할 거니까 우리가 경수로 짓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돈을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미국도 굉장히 기만적인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협상의 쌍방은 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기들이 그 목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뭐 기만하고 또 뭐 진의 협상도 있습니다만은 기만 전술도 사용을 하고 그러죠.